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짧게 수익형 부동산 관련한 투자 서적 간단히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수익형 부동산. 매월 따박따박 월세에 들어올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다들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그나마 오피스텔인데, 최근에 취득세가 다주택자들에게 많이 부과되면서 그나마 4.5%, 4.6%로 고정되어 있는 오피스텔에 투자가 많이 집중이 됐었죠. 자, 그와 관련된 수익형 부동산 투자서입니다. 책 제목은 중소기업 다니던 용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어떻게 월 7천만원을 벌게 됐을까? 라고 존나 긴 제목의 책입니다. 이 사람이 용수입니다. 성명은 강용수인 것 같아요. 강용수. 책 제목이 존나 길죠. 자, 이 책을 읽을 사람들은 아마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드셨거나 수입 구조가 불안해서 수익형 부동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신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 7천만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면서 혹하면서 책 제목에 이끌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현금 흐름 때문에 이 책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저도 제 개인 나름대로 오피스텔 투자도 하고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아파트를 월세로 주고 있긴 하지만요, 충분치 않죠. 대출도 있고, 대출이자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익형 부동산 개수를 급격히 늘려갈까 고심하던 차에 읽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래의 투자를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공동기숙사라든가 쉐어하우스. 자, 이 책에서도 공동기숙사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역시나 투기꾼들은 이 공동기숙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미리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자, 고시원 같은 경우 관련된 서적도 계속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 책이 제목이 확 눈에 좀 띄었습니다. 자, 이 책과 비슷한 수익형 부동산은 다니TV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많이 구독하고 계시겠지만, 1층에 주차장이 있고 2, 3층에 다가구 주택 짓고 4층에 집주인 세대가 거주하는 방식의 이런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많이 소개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이런 투룸, 쓰리룸이 아니고 원룸에 집중된 그런 투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저자의 투자 방법을 저는 근데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 대상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저자는 투자 대상이 아파트나 상가 투자보다는 오직 원룸형 다가구 주택, 그리고 원룸이 많이 들어차 있는 1인 소유형 다가구 주택을 평택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물건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자는 이런 물건만 좋아하더라고요. 책 내용을 보시면. 물론 저자는 건물을 매입할 때 건물의 하자 상태를 잘 체크를 한다고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이런 개인업자들이 지은 건물을 신뢰를 좀 못 하겠더라고요. 저자처럼 남은 인생 10년, 20년 빡세게 월세를 뽑는 데 집중하고 그때 이미 자산을 구축하면 모르겠지만, 건물 수명이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제가 요즘에 빨간 벽돌 투자를 해서 한번 피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 대해서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개인업자들이 지은 이런 건물 같은 경우요. 그래서 건물의 낙후 때문에 노후의 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세를 신나게 10년, 20년 뽑아내고 수익률을 뻥튀기 가지고 멍청한 투기 어린이 은퇴자들에게 넘겨버리면 괜찮을 수 있지만, 그 전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수리 또는 철거 후 재신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개인업자가 지은 원룸형 다가구 건물,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하기가 어려워서 용기를 좀 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책 표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부동산 투자 방법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존 재테크 책들에서 설치한 것과 비슷하고, 저자의 나름대로의 투자 방법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수요가 많은 입지에 원룸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서 시스템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라든가 대출업자, 그 다음에 도배업체, 철물점, 이런 다양한 부대 직업군들을 잘 활용해서 매월 월 수입을 창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룸형 다가구 주택이라는 건물이 적성에 맞고
돈을 번다는데 투자 부동산 종류를 걸 필요가 있냐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 월세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독에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저도 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은 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고요. 정말로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맞고 책 속의 문장이나 단어 선택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실제로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목차 위주로 집긴디가 모르거나 참고할 아이디어만 정리를 해보고 구태의연한 내용들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가 지나치게 세부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책 뒷장이고요. 책 뒷표지입니다. 뒷표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추천사고요. 자, 1장 부자가 되는 절대 법칙. 1. 직장 함부로 그만두지 마라. 자, 이게 전부 다 목차예요. 이게 전부 다 목차인데 목차가 너무 자세해가지고 목차에 뭐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급은 늘 부족하지만 안전한 현금 흐름이다. 정년퇴직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 봅시다. 돈을 제대로 벌고 불리고 지키는 법을 알아야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제대로 돈 버는 법. 전세 주지 말고 월세를 주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돈을 불리는 법. 다세대 다가구에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롭게 돈을 불리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올바르게 돈을 지키는 법. 현금 흐름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게 올바로 돈을 지키는 법이라고 합니다. 자, 부자 되는 첫 걸음은 내가 살 집부터 마련하는 것이다. 대출금이 많다면 전세든 내 집이든 월세살이다. 이게 목차예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전세 대출 이자도 거의 월세급 아닙니까? 자, 실거주할 소형 아파트부터 구입하라. 여기 살면서 수익형 자산에 투자를 해라. 아파트 평수 늘리기, 상급지 갈아타기 하지 마라. 대부분 현재 이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명 똘똘이 키우기 전법. 하지 마라.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오히려 이 사람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행복할까? 집을 팔지 않으면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뭐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죠. 그러나 워낙 시세 상승분이 크기 때문에 그걸로 좀 보상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각각 뭐 장단점은 있는데 이분은 수익형 부동산에 뭐 집중하고 있으니까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리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노후에 주택연금을 받아 살 것인가? 현재 군인 공무원 연금 평균이 약 3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높죠. 일반인은 주택연금 받으려면 주택대출이 없어야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의 순서와 자산별 수익률도 알아야 한다. 한방에 건물주가 되겠다고 준비를 차근차근 한 다음에 건물주가 돼야 된다. 투자 순서를 정해라. 먼저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에 투자하고 원룸 건물에 투자하고 큰 오피스텔에 투자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통으로 된 건물을 말해요. 큰 오피스텔. 이 뜻은 그 건물 자체가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그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오피스텔 한 개, 달랑 한 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입투자 아파트를 수익형 자산으로 변화시켜라. 차익형 자산을 수익형 자산으로 변화시킨다. 투자 자산별 수익률은 다른데 태양광도 하고 있나봐요. 태양광이 가장 수익률이 크고 그 다음에 원룸주택, 그 다음에 상가, 아파트, 단독주택 순으로 수익률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수익률만 보지 말고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수익형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건물주는 다 쓴다. 자산평가서와 가계부. 자, 이것은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평가서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축, 대부, 적금, 현금. 자산과 부채로 나누라고 하잖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그것처럼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를 준비하고 예측하는 1등 공신. 자산평가서 쓰는 법. 저자는 자산평가서 가계부를 쓰지 않으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이죠. 이런 형식. 이게 성격이 맞아야 전 될 것 같아요. 예금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뭐 청약저축, 기껏해야 청약저축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명세서를 작성하려면 저축도 많아야 되고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저축도 많이 있고 연금도 많고 뭐 이래야지 이걸 작성할 가치가 있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저축 많고 연금 많고 부동산 많고 이러신 분들 있나요? 이런 항목을 빼곡히 채울 만한 자산이나 부채가 먼저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개인적으로는 가계부나 이런 엑셀 만드는 것을 극도로 혐오를 합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자, 가계부 쓰는 사람이 부자인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봤네요. 바로 저자죠, 저자. 거의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깨작깨작 가계부 쓰시는 분들 중에 부자 된 경우 제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가계부 쓰지 마세요. 근데 이분은 가계부를 쓰라고 하네요. 수익형 자산과 차익형 자산. 주식, 코인, 아파트, 원유, 금, 땅은 차익형 자산이고, 월세 아파트, 월세를 받는 아파트,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용 숙박시설, 다세대, 다가구, 원룸은 수익형 자산입니다. 종류를 한번 써놨더라고요. 자, 수익형 자산 건물을 구입하는 법. 자, 여기 원룸형 건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입하는 법 한번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기사만 보지 말고 원문을 이해하라. 정부의 초강도 부동산 대책의 원문을 이해하라. 자, 해결책은 부동산 대책 원문에 나와 있는데 1억 이하 주택은 취등록세, 종부세 제도의 외로 규정을 해서 투기 수요가 몰린 적이 있습니다. 1억 이하 주택 외의 사항은 원문 구석탱이에 있었죠. 이를 알고 미리 1억 이하 주택에 집중 투기한 사람, 법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이 뒤늦게 하면서 몰려들었죠. 그래서 1억 이하 주택 막차를 탄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원문을 읽는 습관을 가져라. 그 다음에 지금 좋은 투자처는 다가구일까 다세대일까? 물론 저자는 다가구 다세대 투자자니까 아마 다가구 다세대를 좋아하겠죠. 아파트보다 더 좋아하겠죠. 다세대 주택은 가호실별로 개별 등기가 되기 때문에 모두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으로 본다. 다세대 주택의 가격을 호실 개수로 나누면 대부분 공시가 1억 이하가 되어서 취득세 1%만 내고 다세대 주택을 매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세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저 회피 방법은 부인 명의로 하거나 또는 일부 호실은 배우자 명의로 해가지고 명의를 나누는 것, 이것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돈이 없지 투자처가 없나? 다 이거 목차예요. 목차. 자, 법인 투자자는 통으로 된 상업용 오피스텔이라든가 생활용 숙박시설을 강추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수익형 투자자는 2012년과 2021년을 기억하라. 왜 2012년을 기억하라 하냐면 2012년 이전은 호실당 0.7대의 주차 공간만 확보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호실당 한 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을 수 있는 호실이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2012년 이전 다가구 원룸 주택을 선택하면 수익률을 극대치로 올릴 수 있다. 2021년에는 정부가 생활용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적도 있었죠. 생활용 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만 써야 되는데 이것을 주택으로 세를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정부가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기회죠. 자, 원룸에 투자한 이유.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하라. 수익률의 값은 원룸주택이다. 주택은 세금이 비교적 자유롭다. 진입장벽이 낮은 원룸주택. 이게 다 목차입니다. 정부는 원룸 건물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는 것이죠. 원룸 건물은 수익률이 높고 세금이 적고 실제 투자금이 적습니다. 건물 구입 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서류. 등기부 등본은 소유주를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 발급 일자와 페이지 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대장 말고 건축물 현황도라고 있는데 바로 평면도를 볼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이 건축물 현황도는 집주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건축물 대장을 통해 불법 건축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 대장에는 10호까지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 건물을 보면 12호까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두 개의 호실을 불법 증축한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신축을 해보고 싶은 건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그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보면 첫 번째로 건축한 설계사 상호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건축한 설계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호가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상호를 조회해서 해당 주택의 시공업체나 시공 가격을 문의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공업체나 건축사에서는
이분들이 잠재 고객일 수 있으므로 뭐 잘 가르쳐 주겠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원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거기에 지목이나 면적, 개별 고시지가 등도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건물을 구입할 때는 지역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투자 지역을 정할 때는 인구가 증가하는 곳으로 정하고 인구의 변동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방이나 다방 어플에서 필터 조건을 원룸으로 해서 원룸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지 검색해 본다. 구역별로 월세 가격, 월세 기간, 보증금을 조사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높고 월세 기간이 긴 구역이 좋은 곳이다. 단기 월세가 많은 지역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역이다. 왜 그럴까요? 월세가 잘 안 나가니까 단기라도 월세를 내놓겠다. 그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잘 안 나간다는 뜻이겠죠. 자, 좋은 원룸 건물을 선택할 때는 월세 가격, 월세 기간, 보증금 이 세 가지를 분석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월세 가격이 높고 월세 기간이 길고 보증금이 높고 이런 곳이 좋은 원룸 건물이 위치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자산 120억 건물주는 수익률 계산을 이렇게 한다. 자, 이렇게 한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물건 현황, 투자 분석 쭉 한번 보세요. 보증금, 자기자본, 월수익, 월순수익, 특징, 고정비용 분석, 호수별 수입 현황, 호수별 수입 현황, 최대 예상, 최대로 세를 냈을 때의 수익률이겠죠. 이게 호수별 최소 예상 수익, 매매조사서와 수익률 계산표를 활용해야 된다. 여기 위에 있는 표, 중개사 말만 믿지 말고 직방 다방을 통해 같은 연식 건물의 월세 상황을 파악해서 중개사가 말하는 수익률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자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수별 수입 현황 최소 예상과 최대 예상을 나눠서 수익률을 파악을 하고 최대 예상으로 물건을 팔 것을 뭐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최대 보증금과 최대 월세로 세를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물건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고지고대로 믿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 건물이 A급지에 위치하고 있다면 최대 보증금과 최대 월세로 세를 뭐 줄 수가 있겠죠. 자, 실전 투자 준비 3단계 구역 분석을 완료하고 부동산 물건보다 투자구역 설정이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입지가 중요하다. 수익률 계산표를 10장 만들 때까지는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리 가상으로라도 수익률을 계산을 미리 좀 연습을 좀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가용현금을 파악한다. 3단계입니다. 건물 구입 시 체크리스트, 외관 구조를 본다. 드라이비트 건물은 사지 않는다. 불법 건축물인지 직접 확인한다. 균열과 누수가 있는지 확인한다. 건물 연식을 확인한다. 방 구조, 주방이 분리되고 발코니가 있는 원룸이 좋다. 이게 되어 있으면 더 좋다 이거죠. 옥상 방수가 되어 있거나 옵션 상태가 좋거나 수도함이 각 룸마다 설치되어 있거나 외부 샤시 상태가 뭐 두껍거나 좋거나 뭐 이런 경우에 가점을 매겨봐라 이거죠. 그다음에 셀프 임장하는 법. 자, 구역 단위로 평일 저녁에 임장을 다녀라. 출퇴근 동선을 파악한다. 수요층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룸 구역 파악을 위해서 평일 아침에 출근 시간에 해당 구역을 돌아보면 좋다. 왜냐면 사람들이 아침에는 무조건 일정 동선을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죠. 퇴근하는 경우는 퇴근하는 동선이 제각각이겠지만 출근 같은 경우는 지하철로 가거나 직장으로 가거나 동선이 일정하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해당 구역을 돌아보는 게 좋겠다. 원룸 건물을 찾고 내부를 확인하는 법. 임장하다가 내부가 보고 싶은 건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원룸 건물 공용 현관문 주위에 비밀번호가 반드시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 건물의 관리 차원에서도 한번 여러 번 확인한 바라고 합니다. 뭐 벽이나 유리 실리콘이라든가 버튼 주변에 반드시 공용 현관 비밀번호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들어가서 공용시설, 청소 관리 상태, 노후도 등을 체크해 보면 좋다. 필수 체크리스트 기준에 만족하는 주택을 찾아라. 건물 이름, 주소, 호수 등을 메모해 놓고 남양주택보다 북향 건물이 수익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임장은 이렇게 해라. 자, 효과적으로 임장하는 방법.
자, 네이버에서 원룸 매물을 많이 거래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는다. 중개사에게 전화한 후에 3, 4일 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정한다. 그날 당일 만나게 되면 중개사가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개사가 준비할 시간을 주고 만나서 함께 이동하면서 3개에서 5개 정도의 매물을 봅니다. 매물 조사서는 필수죠. 중개사가 매물 조사서도 없이 만나면 거래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임장 활동을 4명에서 5명의 중개사를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한 중개사당 5개 정도 소개받으면 총 25개 정도의 물건을 소개받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죠. 이 25개 물건에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좋은 물건이 나오면 꼭 연락해 달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라는 겁니다. 이 미친놈 아닌가요? 중개사들 좀 짜증나겠죠. 공인중개사는 투자의 파트너. 중개사로부터 소개받은 물건은 악성이거나 재고 물건일 가능성이 크므로 바로 구매하지 말라고 합니다.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그 중개사들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좋은 물건이 나왔는지 전화로 물어보고 이때 새로운 물건을 소개해주면 그것이 신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성 재고 물품이 아니라는 거죠. 신상 물건을 소개받았으면 살 건지 말 건지 반드시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신상 물건도 임정을 같이 했겠죠. 중개사하고 같이. 자, 금매를 살 때 수천만 원을 아끼는 꿀팁. 체크해야 할 4가지. 수익률 계산, 법무비용, 대출 승계 여부. 대출 승계 여부는 공인중개사한테 대출이 되는지, 대출 은행을 알아봐서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탁을 해보라고 합니다. 카카오맵 로드뷰로 건물을 검색하고 내부 찍은 사진이 있는지 중개사한테 물어봅니다. 금매 살 때. 자, 조건부 가계약을 금매를 살 때는 가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녁에 물건을 본 경우에는 3일 안에 낮에 다시 건물 내부를 확인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가계약금을 조건 없이 돌려주기로 한다 하면서 가계약금을 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가계약금을 돌려주도록 매도인 의사를 확인해서 현장에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 중개수수료. 등기가 호수별이므로 계약서를 호수별로 쓰지만 하나로 묶어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합쳐서 하나로 쓰면 9억 이상이 되니까 수수료는 0.9%인데 만약에 분리해서 호수별로 쓰면 가호수가 9억 이하므로 0.5% 수수료를 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줄이려면 호수별로 써주세요 라고 중개사한테 말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는 한 장으로 쓰고, 그러니까 만약에 호실이 10개다 그러면 10장을 쓰는 대신에 계약서를 한 장으로 쓰고 수수료는 0.5%로 합시다 이렇게 중개사님한테 건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자, 3장 건물 계약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자, 부동산 초보가 몰라서 당하는 선수들의 수법 3가지. 자, 첫 번째 수법은 입금가 작업입니다. 자, 매도인에게 약속한 금액만 주고 중개사가 그 이상 가격으로 팔면 수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15억 건물을 팔면서 1억 원 정도를 중개사가 남겨먹지 못하면 상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억 5천만 원 건물이면 5천만 원은 입금가라고 보시면 된다. 매수인한테 2천 깎아주고 3천만 원은 먹는 구조, 뭐 이런 식이죠. 자, 매도인과 개인적으로 만나 실제 매매가를 물어 실제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매도인이 실제 매매가를 알려주면 실제 매매 가격하고 입금가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것은 신고 대상이잖아요. 중개사한테 말을 하면 대부분 영업정지 사유다 보니까 대부분 돌려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수법은 수익률 부풀리기죠. 신축 건물에서 많이 발생하고 1년 임차인 계약을 하면서 3개월 공짜로 살되 월세는 비싸게 책정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수법은 공인중개사가 수시로 말을 바꾸는 것이죠. 자, 그럴 때는 휴대폰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합니다. 자, 계약서만 썼다고 내 건물? 이걸 해야 진짜 건물주다. 자, 원룸 인수 절차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잔금 2주 전에 각 원룸 호실에 안내문을 붙인 것이고, 매수인이 해야 할 일은 각각 원룸을 실사를 하면서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이때 매수인이 해야 할 일은 원룸을 이제 중개사랑 같이 한번 둘러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세입자들의 성향에 대해서 메모를 해놔야 된다. 적극적으로 잘 동의하는지, 친절한지 이런 성향을 메모해 놓은 게 좋다. 나중에 이 세입자 중에서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장을 선출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하자 보수와 현금 매상. 새로 매수인과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임차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개인이 써준다고 해요. 그리고 호실을 돌면서 점검을 하다 보면 파손이 되어 있거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를 쓸 때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잖아요. 매매 계약금에.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것을 보수를 해주거나 그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이 배상을 따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정산. 일할로 월세를 정산하고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주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월세 장기 미납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장기 미납자는 매도자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처리한 다음에 매수인에게 물건을 넘겨야 된다는 것이죠. 팁으로 미납 월세만큼 보증금을 낮춰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매도인에게 노하우를 전수받아라. 일단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집을 팔았으니까 호의적이겠죠. 돈도 다 받았겠다. 그럴 경우에 이제 다 건물을 인도받았으면 매도인에게 도배업체와 철물점을 소개받고 주변 공인중개사, 주거래 공인중개사도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건물 수리 내역도 꼼꼼하게 물어서 해당 건물을 수리한 수리업자들 연락처도 받아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건물 운영시 전략법. 이게 가장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겠죠. 자, 상수도 요금은 고지서에 적혀진 세대수와 실제 세대수를 비교를 해서 상수도 요금 계산기에 실제 세대수를 입력해서 고지된 금액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대수가 많을수록 각 세대에 부과되는 금액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는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보다는 적은 세대수로 고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계약 전력을 낮추면 전기세가 싸지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인터넷 업체를 바꾸면 30-40만원 현금을 주잖아요. 그러므로 각 호실당 인터넷 업체를 바꾸면 각 호실당 이 금액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개 호실이면 300만원, 400만원의 현금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건물 계약 후 매도인에게 인터넷 가입 업체를 확인하고 가입 시점을 확인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약금을 물고 변경해서 매도인이 집을 팔기 전에 현금 보상을 챙기는 얍삽한 매도인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보통 8만원, 전기안전 6만원, 소방안전 7만 5천원, 청소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월 6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자, 세입자 중에서 반장을 선임하라. 반장을 선출하기, 반장 활용하기, 반장에게 포상하기. 친절한 세입자와 친분을 쌓아서 반장을 선출해라. 물론 대외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반장을 선출해서 만약에 원격지에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장을 선출해 놓으면 소방벨이 울리거나 이럴 때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는 경우에 활용을 할 수 있다. 물론 맛있는 것도 사줘야겠죠. 제4장 수익형 자산을 운영하는 기술. 여기서부터는 원룸형 건물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세를 주고 계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세를 미납하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연락해서 납부하라고 해야지 마냥 기다리면 2달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야 되므로 더욱 부담을 갖게 되므로 즉시 연락해라. 월세 납부 안내 문자를 이렇게 보내면 좋다고 합니다. 지난달 입주하셨는데 불편함은 없으신지요? 어제가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월세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보증금을 높게 받아야 관리가 편하다. 월세의 5배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상습 미납자는 납부일을 변경해준다. 월급 날짜하고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2개월 미납 월세는 분할 납부하라고 배려를 해준다. 1.5개월씩 나눠서 납부하게끔 해준다. 미납 시 납부 기한을 정한다. 납부 기한을 정해놓고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방을 빼달라고 요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월세 미납에도 연체료가 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연체율을 적을 수가 있는데 계약을 할 때 연체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에게 알려주면 심리적으로 약간 좀 부담을 주니까 연체료가 있다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월세를 지연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자, 공실제로 원룸 만드는 법. 자, 지역 전체의 공인중개사에게 단체를 문자를 보내라. 거리 실적이 있는 중개사들의 데이터를 유지한다. 직방다방에 원룸 중개를 하는 중개사의 가상전화번호를 일일이 전화해서 그 지역에 원룸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연락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단체 문자를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집 주소, 월세, 보증금, 관리비 포함, 1년만 가능,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언제 입주 가능, 이렇게. 자, 계약이 성사가 되면 특약 사항을 보내주고 계약금을 입금받고 계약서를 카톡으로 중개사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개사들에게는 모든 매물이 소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상황이 종료가 되고 단체 문자는 100통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이 잘 안 나가고 공실이 늘어나면 환경 미화를 하라. 도배를 하거나 LED 등을 교체한다. 페인트 작업을 한다. 일시적으로 단기를 놓거나 월세를 낮춘다. 단기 세입자를 넣어도 된다고 공인중개사들에게 문자를 보낸다. 6개월 가능. 이렇게. 그래도 안 나가면 2만원 정도 월세를 낮춰서 내놓아 본다. 3개월 단기는 안 된다. 왜냐면 3개월 끝나자마자 중개수수료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부는 내부대로 또 다시 손을 봐야 되고, 반면에 단기를 하더라도 보증금은 낮춰서 안 된다. 세가 잘 안 나가더라도 보증금은 낮추지 말아라. 자, 최후의 수단은 중개수수료를 인상해서 뭐 2배를 준다고 해서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봐라. 자, 원룸은 유지 관리가 어렵다고 방법을 알려주지. 원룸에 필요한 4가지 유지 관리. 전자제품. 세입자에게 AS를 접수하게 하고 기사가 방문하면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현재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기구는 본인이 직접 갈게 하고 갈아도 안되면 LED로 교체해주면 됩니다. 욕실용품 같은 경우 파손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상을 해야 되고, 이런 부품은 다이소에 대부분 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꿀팁입니까? 자, 월세 계약의 꿀팁. 특약상. 이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퇴실할 때 청소비 7만원을 지불한다. 좀 특이하게 기재할 사항이에요.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한다. 그런데도 애완동물도 사육하는 사람이 있죠. 털이라든가 몰딩, 걸레바지 이런 걸 물어뜯어서 파손할 수 있고 방충망을 발톱으로 찢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독비 20만원을 청구한다. 실내 또는 건물 안에서는 금연한다. 흡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물티슈로 몰딩이나 화장실 문을 닦아보면 노란 니코틴이 묻어나옵니다. 벽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도배를 훼손하면 도배비를 청구한다. 옵션 제공품을 기록한다. 퇴실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이것을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서 공인중개사에게 문자로 보내줘도 됩니다. 퇴실할 때 요령과 신규 세입자 맞추기, 퇴실 체크리스트, 뭐 고장난 거라든가 파손된 게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거나 또는 중개사한테 확인해달라고 문자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수익형 자산으로 부자 되는 길, 대출 원금 상환을 할까 말까. 자, 전세부터 빼주는 것이 추월 차선이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한다. 대출금을 갚아야 하나? 이게 목차입니다. 목차. 대출은 갚아야 하고 모두 상환하지 말고 5천만원 정도를 남겨놓고 상환한다. 왜냐면 근저당 채권 최고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단돈 100만원이라도 안 갚으면 은행은 근저당 채권 최고액을 낮춰주지 않죠. 이 건물을 매도할 때 매수자는 은행과 상담해서 채권 최고액 이하로 다시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수익형 자산 투자만으로 부자되는 절대 법칙. 이 저자는 교차로에 실려있는 원룸 건물의 광고를 보고 샀다고 합니다. 차익형에서 수익형 자산으로 이동을 하자. 부자 아빠가 되고 싶으면. 그리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인 주거의 변천사. 자, 2022년에 정부는 공용기숙사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다 세부적인 방침이 나와 있지 않는데요. 아마 취사를 못하게 하겠죠. 기숙사니까. 그런데 인덕션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방 안에 욕실을 설치하자. 일단은 기숙사니까 세면장이라든가 욕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불편이 있죠. 그런데 방 안에 욕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각 방에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구비를 하고 방음을 철저히 하고, 반면에 뭐 지하에 또는 1층에 공용 세탁실 정도 운영하면 수익을 극대화하지 않을까. 저도 이거를 엄청나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매도 잘하는 법. 자, 원룸형 건물을 매도를 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자, 주먹구구식으로 매도하지 말고 매도 전략을 세워야 된다.
주변 동일 규모의 건물들의 수익률표를 수집해서 내 건물의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도록 세팅을 해야 된다. 세팅하는 방법은 뭐냐? 대부분 월세 물건을 전부 다 전세로 전환을 시켜서 투자자의 투자금이 최소화 되도록 해주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또는 팔기 전에 건물 외곽이라든가 복도, 현관,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 청소도 더 철저히 해서 매수자가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겠죠. 가격 흥정은 함부로 하지 말아라. 공인중개사 입장 같은 경우는 일단 입지를 해볼 수도 있죠. 깎아달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매수자가 강력한 매수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3천만원만 깎아주면 바로 계약금을 입금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개사가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1, 2천만 낮춰서 계약을 하면 될 것 같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를 수 있는 최대한을 부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임대법인을 활용하라. 수입이 늘어나면 세금의 장벽에 막힌다. 저자는 계속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납부도 의무도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책 여기저기에서 적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자가 이 글을 쓴 거는 한 3, 4년 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있어도 전부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계속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세금 안 내도 된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 법인을 설립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다. 임대법인을 만들어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는 피난처로 삼는다. 임대법인에서 근로소득과 배당금을 받아서 산다. 잘못된 임대법인의 사례. 자, 최근에 임대법인들이 투기수단으로 임대법인을 많이 세웠죠. 가장 대표적인 게 1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투기를 집중했던 것이죠. 자, 2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이 법인들이 6월 2일 날 부동산을 구입해서 5월 31일 이전에 처분을 목표로 해서 1억 이하 주택을 무차별로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자, 불면의 법인을 설립해야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법인도 몸집이 커지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므로 또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을 통해서 세금 재테크 전략을 세볼 필요가 있다. 자, 결론. 나는 공용기숙사를 적극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가장 좋은 게 공용기숙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오늘은요, 원룸형 건물, 다가구형 건물, 원룸형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는 수익형 부동산 책 관련 한번 간단히 스킵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본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